예, 식사들 잘 하셨어요? 예, 저희 밖에 또 일정 있어 다녀오느라고 달려왔더니 좀 숨이 차네요. 예. 이 마스크를 벗으니까 더 좋습니다. 시작할까요? 네. 자, 오늘 이제 오후 세션을 시작하셨는데요. 저도 오전에 워낙 좋은 주제들을 가지고 아주 또 전문가분들께서 정말 좋은 발표를 해주셨기 때문에 제가 보는 이렇게 우리 넷째로 이순환경 이 탄소 중립 문제라든가 또 우리 ESG에 대해서 여러 가지 강연이 많고 한데요. 오늘 아시아 이 경제에서 준비한 넷째로가 미래다 포럼이 상당히 그 스탠포드 대하고 같이 해서 아주 좋은 컨텐츠로 잘 하신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거는 이 넷째로 소위 탄소 중립하고 또 ESG가 사실 이제 많은 교집합이 진짜 크지 않습니까? 근데 그 시대적으로 지금 왜 이게 중요한가? 넷째로와 ESG가 과연 어떻게 중요한 어떻게 중요한 이 문제를 어떻게 우리가 이 접근해야 되는가 하는 걸 가지고 약 30분 정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째로 세계는 지금 초변화 대전환 시대죠. 그래서 모든 면이 지금 다 바뀌고 있는 아주 퍼펙트 체인지 시대인데 세계 경제 환경이 약 10여 년 전부터 이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게 시작되면서 그리고 또 이 글로벌 금융위기가 2008년도 9년도 있으면서 이 전 세계가 고성장에서 저성장으로 바뀌고 그게 고착화되는 그런 게 이제 세계 경제 환경에 아주 중요한 변화가 생기고 있고 기술이 뭐 엄청난 속도로 지금 바뀌고 있고요. 또 세대, 제너레이션이 지금 완전히 많이 바뀌고 있기 때문에 특히 MZ 세대라고 하는 이 새로운 세대가 물론 우리 항상 세대는 변화해 왔지만 특히 이 MZ 세대에 주목하는 이유는 MZ 세대가 그 전 세대하고 상당히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이제 디지털 네이티브라고 하는 디지털로 생각하고 디지털적으로 모든 걸 생각하고 행동하는 세대이기 때문에 그 전 세대하고는 행동이나 생각이나 뭐 철학이나 뭐 모든 게 다 다르다. 그러다 보니까 그 MZ 세대가 이제 소비자의 주축이 되고 모든 조직에 뭐 회사 기업만이 아니라 모든 조직에 이제 주축이 되기 시작하면서 주류가 되기 시작하면서 이 모든 이 정책이나 전략을 다 바꿔야 되는 예전에 이 스탠다드가 전혀 통하지 않는 그런 변화가 생기고 있고요. 자본주의도 이제 요즘 특히 이 앞에 얘기한 이 글로벌 금융위기 같은 것들 겪으면서 소위 시장 중심의 시장 만능 개념을 가다가 보니까 다 좋은데 혁신이 뭐 모든 게 발전을 드라이브를 하는데 이 문제점이 발생하는 게 이 시장 중심으로 가다 보니까 결국은 양극화 문제가 사회 양극화 문제가 굉장히 커지는 그래서 저 해부와 해브낫 이 재화의 부의 해부와 해브낫만이 아니라 정보의 해부와 해브낫 또 혁신의 해부와 해브낫들이 가진 사람과 가지지 않는 사람과의 갭이 점점 벌어지면서 이 사회 양극화는 사회가 존속하기 어려운 사회가 깨지는 문제들이 내기 때문에 전 세계 정부가 이 자본주의를 좀 수정하기 시작하고 있죠. 그게 이제 소위 얘기한 포용적 자본주의라고 자본주의 4.0이란 말도 나오고 하는 것들이 이제 정부 정책에 큰 변화를 지금 만들고 있고 그다음에 또 경영 철학이 이제는 기업의 명분이 뭐냐 돈 벌면 되는 어떤 그 조직이 아니라 이제는 돈을 벌면서 사회의 이 기능도 같이 수행해야 되는 또 그런 기업을 사회는 선택하는 그런 하나의 이제 기조가 바로 ESG라고 하는 이제 새로운 사회적 가치 경영 개념에 들어오기 시작하고 있죠. 또 코로나 팬데믹이 뭐 다 지금 바꾸고 있고요. 그리고 또 기후 변화 오늘 이제 가장 주제된 이 기후 변화가 기후 위기로 격상되면서 이 탄소 중립 문제가 이제는 이거는 뭐 선택이 아니라 아주 우리가 꼭 해야 하는 필수가 되고 있고 또 앞으로 또 많은 이제 변화들이 요즘 뭐 탈중앙화, 블록체인 같은 게 만드는 탈중앙화라든가 이런 문제들이 기업의 구조, 사회의 구조, 국가의 구조까지도
이제 바꿀 수 있다 하는 것들이 이제 엄청난 지금 변화의 그 큰 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속에서 이제 크게 보면 세 가지의 중요한 그 대전환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첫 번째 대전환이 이제 디지털 대전환이라고 하는 소위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이 첫 번째 이 대전환이 되겠고 두 번째 대전환이 대전환과는 다 관계가 있는데요. 두 번째 대전환이 바로 이 넷제로와 관계되는 그린 대전환이 있게 되겠고 세 번째 대전환이 이제 인류 문명이 이 특히 최근에 이런 초변화에 의해서 인류 문명의 어떤 그 대전환이 문명이 바뀌는 인류 문명 대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큰 대전환이 있게 되는데 그 세 가지 대전환 중에 첫 번째 대전환을 잠깐 우선 말씀드리고 왜냐하면 이게 오늘 주제는 이 그린 대전환 쪽에 가 있지만 사실은 디지털 대전환과 그린 대전환은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그리고 또 그린 대전환을 우리가 대응해 나가는 과정에 이 디지털 대전환이 또 엄청난 또 이 이네이블러로서 이 우리가 해야 되는 문제죠. 이 디지털 대전환의 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제 이 디지털 대전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은 가장 중요한 게 스타트가 뭐부터 시작되나요? 연결부터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4차 혁명을 이제 디지털 대전환, 이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하면 4차 혁명의 핵심 키워드인데 그 또 디지털 대전환의 핵심 키워드는 연결이라는 거가 모든 게 연결되기 시작한다 하는 게 특히 3차 혁명과 4차 혁명이 다른 둘 다 진화, 둘 다 컴퓨터, 둘 다 이런 이 비슷한 점이 많은데 4차 혁명이 유독 3차하고 다른 가장 큰 이유는 연결이라는 것이 이제 중요하다. 연결이 되면 어떤 게 생기나요? 연결이 되면 바로 엄청난 데이터가 한쪽에 있던 데이터들이 엄청난 데이터가 모이게 되는 거죠. 데이터가 이제 데이터 드리븐, 데이터가 만드는 새로운 변환. 그게 바로 디지털 대전환이죠. 그래서 디지털 대전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은 결국은 데이터 기반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거를 이제 이루려면 이런 그 세 가지 기술적 혁신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게 이제 물리적 세계에서의 기술 혁신, 또 하나는 이제 사이버 세계에서 기술 혁신, 이 두 가지가 이제 컨버전스가 일어나면서 그걸 가능하게 하는 통신, 이 컴퓨팅의 클라우드나 엣지나 또 여러 가지 이 마이크로 일렉트로닉 반도체 쪽, 또 디지털 트윈 같은 이제 CPS, 또 사이버 시큐리티, 또 이런 휴먼 머신 인터페이스, 그리고 또 에너지 시스템, 배터리 같은 이런 것들이 이제 이 기반으로 기반 기술로 하면서 이 사이버 세계와 피지컬 세계가 이제 융합되는 그런 거가 이제 이건 예시로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피지컬 세계에 이 스마트 센서라 그러면 그냥 온도, 습도 센서 이런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카메라가 가장 중요한 센서죠. 그러니까 이 스마트폰에는 엄청나게 많은 센서가 있는데 카메라라든가 마이크로폰, 이게 보이스를 센싱하고 이미지를 센싱하고 GPS가 위치를 센싱하고 또 액셀러로미터가 또 이 모션을 센싱하고 그다음에 또 바이오 산수 포화도나 또 심박수나 이런 걸 다 센싱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이 엄청난 센서들이 사실은 이 휴대폰에도 들어가 있고 자동차도 엄청난 센서 덩어리고 이런 이제 이 빌딩도 다 엄청난 많은 센서가 있게 되고요. 그래서 스마트 도시도 이제 굉장히 많은 센서 덩어리죠. CCTV부터 시작해서 다 있는 게 되는데 그러한 그걸 전부 다 이제 통칭해서 스마트 센서라고 부를 수 있고요. 모든 오브젝트가 다 센서인 거죠. 그리고 그게 이제 인터넷과 연결되면 IoT가 되는 거고. 인터넷 오브 띵스가 되는 거고 IoT가 엄청난 데이터를 만들게 되고 데이터를 AI가 분석해서 그걸 가지고 다시 피지컬 세계에 움직여라 하면 로보틱스가 움직이고 만들어라 하면 3D 프린터가 만들고 또 보여달라 그러면 이런 VR, AR 같은 디스플레이가 보여주게 되는 거죠. 소위 메타버스가 그런 거가 되겠죠. 그래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게 이제 세상을 바꾸는 건데 이게 넷째로하고도 이제 관계가 굉장히 깊어서 미리 소개를 드리고 그래서 결국은 이제 핵심이 이런 기술 변화도 중요하지만 이 기술 혁신이 만드는
뭐가 세상을 바꿀까요? 그거는 이제 비즈니스 모델인 거죠. 그러니까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그러면 많은 분들이 회사의 기업의 비즈니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 비즈니스만이 아니라 여기서 얘기하는 비즈니스 모델은 뭐 국가를 움직이는 운영 모델일 수도 있고 뭐 어떤 조직을 움직이게 되면 기업의 기본은 비즈니스 모델이고 또 개인의 또 비즈니스 모델이 작동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그 비즈니스 모델이 전반적으로 완전히 다 바뀌게 되는데 그거의 핵심적인 단어가 바로 이 넷제로하고 아주 직결되는 컨셉입니다. 첫째, 가장 중요한 게 대량 생산, 대량 소비 체제가 연결이 되기 시작하니까 예전에는 연결이 안 될 때는 우리 예를 들면 기업이 소비자의 니즈를 모르잖아요. 뭘 원하시는지 그냥 개괄적으로 마켓 서베이를 해가지고 요새는 이런 게 뜬다더라. 그럼 그런 쪽에서 맞춰서 만드는 게 보통 지금까지의 스타일이었는데 이제는 이 4차 혁명 시대 또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시대는 한 분 한 분의 이 다 연결되다 보니까 이분들이 전부 다 디지털 흔적을 남기시잖아요. 오늘은 어떤 분들은 어디 들어가서 무슨 인터넷을 찾아보고 무슨 쇼핑을 했고 무슨 어디를 찾아갔고 이런 것들이 다 남게 되니까 그런 게 결국은 각자가 개개인이 뭘 원하는지를 알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는 그냥 불특정 다수를 향한 뭐랄까요 기관총식 사격을 했다면 이제는 라이플로 조준 사격을 할 수 있는 소위 얘기하는 여러분들 많이 쓰시는 취향 저격을 할 수 있는 거죠. 그게 이제 바로 맞춤형으로 바뀌는 이 4차 혁명 또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핵심적인 이 연결과 데이터가 만드는 엄청난 변화입니다. 그래서 이 변화가 이제 되면 사실은 이런 큰 조류가 왜 이 넷제로가 중요하냐면 대량 생산 대량 소비 체제에서는 엄청난 잉여가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뭐 원하는 걸 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많은 재고가 생기고 뭐 재고를 또 처리하려면 또 필요 없는 걸 사게 되고 근데 이제 이게 원하는 걸 맞춰준 온디맨드 시대가 되면 온디맨드라 취향 제어를 하게 되면 이제는 불필요한 것이 덜 발생되게 되겠죠. 그러면서 큰 의미의 지속 가능성을 이 대량 생산 대량 소비 체제가 갖고 있는 지속 가능성의 지속 불가능성을 키우는 것을 결국 지속 가능성으로 바꾸는데 굉장히 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엄청난 방향을 제시합니다. 그래서 넷제로가 미래다 하는 거에 제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얘기하는 이유는 이런 방향들을 가야만 결국은 이 지속 가능성을 높이고 그게 또 궁극적으로 이 넷제로에도 영향을 준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포인트는 뭐 구체적인 디테일한 어떤 기술적인거나 방법론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얘기하시니까 좀 큰 좀 하이 레벨의 좀 방향성을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4차 혁명과 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비즈니스 모델 혁명이고 그 비즈니스 모델 혁명이 전 세계에 지금 화두이고 여기에 국가와 기업의 미래가 달렸다 봐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시간 관계상 제가 시계가 어디 있나요? 여기 시계가 있는데 가려져 있네요. 네, 하여튼 저희 오늘 제가 시계를 안 차고 와서 잠깐만요. 네. 그래서 오늘 이제 디지털 대전환을 말씀드리면서 디지털 전환의 핵심이 이제 설명을 드렸고요. 이게 독일의 4차 혁명, 독일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이제 그들 얘기로 인더스트리 4.0이라고 부르는데 이것도 역시 비즈니스 모델 혁명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기존 대량 생산 대량 소비 체제 갖고 대량 생산 체제 가지고는 중국은 전 세계 시장의 3분의 1을 갖고 있으니까 이런 대규모 시장을 갖고 있는 나라를 이길 수가 없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결국 독일이 선택한 거는 하나의 이런 라사이즈원 프로덕션, 소위 개인화 생산까지 굉장히 다양성과 효율성을 같이 잡으려고 하는 이런 4차 혁명의 데이터 기반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으로 하나의 새로운 변화를 만드는 거가 독일의 전략이고 사실 한국도 전략도 이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대량 생산에서는 한국도 중국한테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면에서 우리나라의 이 방향이나 독일이나 미국이나 이런 선진국의 방향이 전부 다
이런 이 그린 대전환을 만들 수 있는 큰 흐름하고 일치한다 하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두 번째 이제 그린 대전환이 바로 이제 넷제로와 이제 ESG 문제인데, 특히 이제 넷제로가 부상을 했죠. 그래서 지금 뭐 미국, EU, 한국, 일본 뭐 다 전부 2050년까지 넷제로를 실현하겠다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걸 하려면 중간 단계가 필요하기 때문에 2030년까지 또 어떻게 하겠다 하는 NDC라고 하는 이 그런 국가 내셔널리 디터민 이 커밋먼트를 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중국은 2050을 못 하겠다고 했습니다. 2060에 하겠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저는 현실적인 거라고 생각해요. 왜 그런가요? 잠깐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제조업 중심인 나라는 이 넷제로를 쉽게 하겠다는 말을 하면 안 됩니다. 그 굉장히 뭐 시간적인 여유도 필요하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중국은 어떤 면에서는 10년을 더 기다려달라 한 거죠. 그러면 미국이나 유럽이 하는 정책을 우리가 따라가면 될까요? 우리나라는 미국이나 유럽처럼 제조업이 중심인 나라가 아니에요. 제조업이 중심이지 않는 나라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국은 오히려 중국하고 입장이 비슷합니다. 그런 면에서는 우리나라는 제조업이 중심인 나라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우리나라도 덜컥 그냥 2050을 할 게 아니라 중국이 뭐 누군가 한 사람이 2060을 했으면 우리도 저 나라처럼 하겠다 하는 게 오히려 훨씬 더 현실적인 얘기가 되는 거죠. 훨씬 더 우리의 상황을 잘 이해하고 얘기하는 거죠. 그 말씀 좀 더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제 2050이 됐건 2060이 됐건 방향 결정된 거죠. 이거는 뭐 지구 살리는 거니까 환경을 살려야 된다는 건 뭐 이건 이견이 없는 거죠. 그래서 물론 문제는 이제 이 성장도 하고 환경도 지켜야 되는데 성장한다고 환경을 못 지키면 다 죽는 거니까 그건 안 되는 거고, 그렇다고 해서 또 환경을 지킨다고 성장을 못하면 그것도 또 문제가 되니까 어떻게 하면 이 두 마리 토끼를 같이 잡을 건가 하는 게 넷제로의 가장 핵심이죠. 이게 또 ESG도 그래서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겁니다. 넷제로도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거고요. 한 마리 토끼만 잡는 거가 아니다 하는 거가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일 것 같고요. 이걸 가능하려면 이게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아까 얘기대로 큰 흐름을 이 대량 생산에서 이 꼭 필요한 온디맨드로 바꿔야 된다. 맞춤화, 개인화로 바꿔야 한다는 것도 있고, 또 모든 걸 다 데이터화되지 않으면 관리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함으로 해가지고 한다는 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하고 굉장히 아주 직결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기후 지금 말씀 탄소 중립 정책을 우리가 2050까지 하겠다 하고 만든 시나리오가 소위 LEDS, 소위 산소 중립 시나리오를 만들었습니다. 이게 바로 탄소 중립 위원회가 만든 시나리오예요. A안이 있고 B안이 있는데, A안은 좀 한마디로 얘기하면 두 개가 다른 점은 CCUS를 많이 넣냐 안 넣냐 뭐 이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여기에 화력 발전을 전면으로 중단하냐 아니면 뭐 LPG 같은 LNG 발전을 일부 유지하냐 뭐지만 가장 핵심은 CCUS를 많이 넣을 거냐 적게 넣을 거냐 하는 문제 차이죠. 요 파란 게 그거죠. 하늘색이.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이제 2030을 그럼 2050년을 이루기 위해서 중간 목표로 2030을 했는데 이게 NDC의 C가 커밋먼트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나 바꿀게 하는 그런 게 아니라 이제 정말로 국가적으로 결정한 Nationally Determined Commitment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굉장히 신중해야 되는 거죠. 근데 갑자기 26%를 우리가 원래 안을 갖고 있었는데 지난 글래스고에서 40%로 줄이겠다고 했습니다. 이게 가능한 얘기인가 하는 문제에 대한 지금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정말 보면, 그래서 제가 오늘 또 드리고 싶은 얘기가 절대로 환경을 지키는 거하고 경제를 만드는 거하고 두 마리 토끼를 같이 잡는 거지 한 마리 토끼만을 잡자는 것이 아니잖아요. 환경을 지켰는데 경제가 폭망하면 그러면 그거 사실은 국민이 행복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다음에 경제는 지켰는데 환경이 무너졌다 그러면 그것도 못하는 거잖아요. 두 마리 토끼를 같이 잡으려면 탄소중립위원회 같은 경우도 두 마리 토끼를 잡는 사람들이 골고루 균형적으로 있어야 됩니다.
저 거의 환경론자 일변도예요. 저도 환경론자를 좋아합니다. 그걸 비판하는 얘기가 절대 아니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두 가지를 같이 보면서 해야 되는 문제죠. 이 문제는 절대로 기업들이 혼자 할 수도 없는 거고요. 정부의 리더십이 엄청나게 중요한 분야고, 그래서 정부가 앞으로 신정부에서는 좀 더 환경적인 측면과 경제적인 측면을 같이 밸런스를 유지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이런 위원회 같은 경우도 구성 자체를 그렇게 만들고 그런 하나의 논의가 있어야 되겠다는 말씀이고요. 그래서 일견 보기에는 이 40%는 지금 아무도 안 믿어요. 이 20년, 8년 내에 40% 달성할 거라고 믿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심지어는 이 탄소중립위원회 안에 계신 분도 안 믿어요. 그런데 이거가 왜 이렇게 나오냐. 이런 것들이 이제 절대로 이런 문제에는 정치가 개입되면 안 되겠다. 정말 과학만 가지고 정말 해야 되겠다는 거고요. 그래서 어떤 앞으로 이제 이 문제를 좀 더 현실적으로 우리가 2050 이 아까 얘기한 탄소 중립 시나리오를 달성하면서 또 2030 NDC를 어떻게 우리가 현실적으로 할 거냐 하는 문제들을 우리가 좀 굉장히 고민해야 될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문제들이 이제 앞으로 중요한데 그럼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거에 대해서 좀 더 이제 보면 그 전에 이제 우리가 현재 현황을 좀 잠깐 좀 보면 넘어가면요. 이제 오른쪽에 세계의 그 CO2 배출량은 기본적으로 이제 CO2 배출을 지금 이제 갖고 얘기하는 거니까요. 보면 이건 이제 빌 게이츠가 얘기한 건데 27%가 발전에서 나오고 31%가 제조 프로덕션에서 나오고 그다음에 건물에서 한 7% 냉난방이 주로 그다음에 운송 쪽에서 교통 운송이 16% 그리고 농축산 이 사육 재배 이런 쪽이 19% 그래서 이거 나온다는데 이거 두 개를 세계와 한국의 퍼센트를 다이렉트로 직접 비교하는 건 좀 위험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경향만 보십시오. 저기 한국은 7억 2천만 톤을 내고 18년 기준인가요? 그럴 거예요. 그다음에 지금은 좀 더 늘었겠죠. 그리고 전 세계가 510억 톤을 낸다 하는 얘기들을 가지고 뭐 이 배출량을 갖고 직접 비교하시는 건 조금 좀 기준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위험하고요. 큰 비중이라는 큰 메시지만 보시면 되는데 우리나라는 발전이 37%예요. 전 세계 평균이 27%라는데 그 다음에 제조가 또 36%입니다. 그 다음에 뭐 다른 데는 이제 경향은 뭐 그렇다고 보고요. 그런데 지금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발전과 제조를 합쳐서 75% 거의 뭐 73% 정도가 되네요. 그래서 전 세계는 60%인데 우리나라는 33%인 거죠. 그래서 결국은 EU가 제조 중심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현실을 알고 이 현실을 기반으로 해서 계획을 세워야지 세계의 에버리지를 기반으로 나온 정책을 한국에 들이댈 수가 없다 하는 문제가 이 통계를 봐도 금방 나오죠. 그래서 결국은 뭐 오늘 자세한 얘기는 뭐 드리는 날이 아니고 큰 방향성을 드리는데 첫 번째 이걸 보면 첫 번째 우리가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 건 아침에도 여러분이 하셨습니다만 결국은 에너지 문제예요. 에너지를 어떻게 획득할 거냐 하는 문제가 결국 모든 거의 스타팅 포인트 같아 보입니다. 그게 과연 그러면 신재생 에너지만 갖고 100% 할 수 있냐 하는 RE100을 우리 한국이 실천할 수 있느냐 하는 거에 대한 현실적인 판단을 우리 함께 뭐 난상 토론을 하던 뭐 토론 갖고 되는 게 아니라 데이터를 가지고 해야 되죠. 한국의 태양광 이 풍력의 퀄리티가 그렇게 전 세계 좋은 나라에 비해서 안 좋다는 건 잘 아시는 내용이고 또 게다가 또 우리처럼 이렇게 이 제조가에서 총해서 에너지가 많이 필요한 나라가 이 신재생 에너지 풍력이나 이 태양광의 가장 중요한 점이 뭔가요? 특색이 가널성이잖아요. 그러니까 태양광은 밤에는 안 되고 그리고 또 풍력은 바람 안 불면 안 나오고 이 간헐성 문제를 이 문제는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결국은 에너지 스토리지에서 ESS하고 결부시켜야 되는 문제가 생기니까 그걸 하려면 항상 경제성을 할 때도 이 딸랑 그냥 그 PB만 가지고 태양광만 갖고 경제성이 있니 없니 하는 게 아니라 이런 문제를 그리드에 물리려면
거기에 필요로 하는 제반 시스템을 넣어서 얘기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항상 이걸 하나 어떤 건 빼고 자기 유리한 쪽으로만 얘기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갖고 본다면 이 아리백 문제는 정말 신중하게 봐야 되고요. 그래서 지금 EU의 텍소노미에도 원전을 넣기 시작했잖아요. 그 이유가 거기서도 유럽에서도 이게 원전 빼고는 어렵겠다고 좀 보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아까 시나리오 이 블룸버그에서 시나리오 3개를 얘기하셨는데 그 시나리오에 한국이 택할 시나리오가 뭐냐 하는 문제가 정말 우리가 공감대를 갖고 봐야 될 문제죠. 오늘 말씀드린 건 결국은 세 번째 시나리오가 한국에 그래도 좀 가깝지 않느냐 하는 얘기를 하는 거가 바로 미국에서도 유럽에서도 이 CF100이라는 카본 프리 100이라는 CF100이라는 기조가 지금 뜨고 있고, 또 라이프 사이클 어세스먼트라고 하는 이제 제조와 이런 걸 모든 걸 다 포함해서 전주기 영향 평가를 해야겠다 하는 LCA 같은 개념이 지금 뜨고 있고, 하게 되면 지금까지 생각하고 있었던 많은 기준들이 언제나 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새판짜기를 해야 될 시기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제 모든 게 이제 결국은, 왜냐하면 이 전기화라는 게 이 카본 뉴트럴, 이 탄소 중립 넷제로의 굉장히 중요한 이 컨셉인데, 그 전기를 만드는 것 자체에 대한 문제가 굉장히 첫 번째 중요하고, 두 번째가 이제 전기화가 안 되는 분야가 많습니다. 전기화 갖고 불가능한 많은 전기 자체 해결이 안 되는 거. 그런 경우에 이제 수소 경제를, 수소를 통해, 수소는 이제 전기를 가지고 거꾸로 전기를 가지고 수전을 해서 수소를 만들어 가지고 수소를 액화시켜서 전 세계 어디든지 갖고 다닐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전기처럼 이동이 하려면 송전선 깔아야 되고 여러 가지 이렇게 복잡한 거를 훨씬 더 가능하게 만드는 게 수소이기 때문에, 그래서 수소 경제라는 게 나온 거죠. 그래서 이게 수소 경제 문제도 이걸 가지고 아침에도 정말 오늘 좋은 분들 많이 얘기했어요. 이게 맞냐 틀리냐 이런 거 얘기할 단계가 아니에요. 일단 해보자. 먼저 쉬운 것부터 해보자. 그리고 이게 전부 다 연결돼서 보면 뭐가 옳고 그르고 하는 문제가 아니라 전부 다 연결돼 있죠. 그래서 전기와 또 수소가 순보조로 이런 개념이죠. 전기냐 수소냐 all or nothing 개념이 아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다 보면 굉장히 좀 어프로치가 쉬운데, 우리나라는 상당히 이렇게 일을 얘기하다 보면 뭐 아니면 이거 아니면 저거, 이렇게 보니까 야 전기 안 하고 수소하자는 얘기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보면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게 아니다. 공존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순환경제 문제가, 이게 프로덕션, 우리나라처럼 제조를 많이 하는 나라 입장에서는 순환경제는 필수적인 거예요. 그죠? 이게 모든 자원을 얻어서 그걸 가지고 만들고, 그 다음에 그 선형경제, 소위 만들고 버리는, 폐기해버리고 말면 계속 이제 그건 이제 아까 말씀대로 지속 가능하지 않죠. 그러니까 그걸 다시 리사이클링하는 그 소위 선형을 순환경제로 서큘러 에코노미로 만드는 거는 가장 기본적인 거고, 그래서 이게 지금 유럽에 예를 들면 하노버 산업박람회 같은 데를 가보시면 순환경제가 이 리스트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 국가적으로 순환경제 문제는 지금 다루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이게 전부 이게 다 오늘 지금 말씀드린 게 아주 기본적인 걸 말씀드린 겁니다. 이게 전부 오로한 나생이 아니라 선택적인 게 아니라 같이 전부 다 공통으로 해야 될 문제인 거죠. 이런 문제를 우리가 앞으로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이 많이 또 지나서 이제 여기는 3분 남았다고 되는데 아마 10분 일찍 시작했기 때문에 저한테 10분을 더 주시나요? 저 조금만 더, 한 5분만 더 쓰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그린 대전환에 ESG로 그러면 이게 넷제로하고 ESG는 또 어떻게 연계되느냐? ESG의 E가 결국은 환경 문제니까 넷제로에 직접 연관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소셜과 지배우주가 있는데, 이게 전부 어떻게 보면 지금 이것만 갖고도 1시간 이상 얘기를 해야 되는데 짧게 말씀을 먼저 그냥 드리면 ESG가 구체적으로 뭐냐, 그 다음에 어떻게 실행하는 거냐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왜 ESG냐 하는 게 더 중요해요. 왜 ESG인가를 우리가 이해하시게 되면 ESG를 어떻게 어프로치해야 했다는 게 나오게 되죠.
그거의 첫 번째를 이제 말씀을 이제 좀 따로 드리고요. 그다음 문명의 대전환 문제 세 번째 그 문제는 이제 뭐 이 포스트 코로나 특히 뉴노멀이 해당이 되고요. 그런 과정에서 뭐 4차 산업혁명이 가속화되고 디지털 통합이 가속화되고 그다음에 글로벌 공급망이 재편이 되니까 우리한테는 엄청난 위협이자 또 엄청난 단군 일의 최대 절호의 기회가 특히 세계가 자국 유턴 세계화가 축소될 것 같다 하는 얘기를 많이 하죠. 왜 자국 유턴이 많이 되니까 예전처럼 글로벌 공급망을 가지고 중국한테 100%다 의존하던 그 시대를 안 하게 되니까. 그런데 그 말을 오해하셔서 한국도 한국으로 다 돌아오자 글로벌화를 약화시키자 하는 걸 오해하시면 이거는 엄청난 미스테이크가 됩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한국은 경제 구조상 글로벌화를 하지 않으면 뭐 1, 2만 불 이상을 할 수 없는 나라예요. 기본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이런 여기 이거를 엄청난 기회로 만들어야 되는데 다시 얘기하면 미국이나 유럽이 중국을 탈중국해서 그래서 자기 나라로 돌아가던 아세안으로 가던 딴 나라로 가는 거죠. 가던 그거를 한국으로 끌어들이고 그리고 또 중국이 차지하던 그 구매선 같은 게 한국으로 바꾼다든가 하는 다시 얘기하면 과거의 글로벌 공급망에서 중국이 차지하던 위치를 누군가가 대체를 해야 되는데 한국이 가장 좋은 대상인 거죠. 물론 아주 로코스트 제품 같은 경우는 한국이 못하죠. 아세안 베트남, 인도네시아 하겠죠. 그러니까 기술 제품들 좀 더 좀 고부가치 제품은 한국이 가장 좋은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 대만이 요새 뜨는 이유가 그거죠. 대만이 그 자리를 자꾸 들어가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만한테 충분히 이길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하여튼 그런 면에서 한국한테 엄청난 기회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한국 입장에서는 굉장한 글로벌화 기회다 하는 거가 정책 방향을 정할 때 뭐 정부의 정책이나 기업의 전략이나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이기 때문에 꼭 말씀 좀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걸 바탕으로 해서 이제 비즈니스 모델을 완전히 바꿔야 되고 시스템을 바꿔야 되고 이 두 가지가 다 전부 기술 기반이기 때문에 기술 혁신을 해야 되고 또 사람이 달라지니까 사람 교육, 인적 투자를 확대해야 되고 글로벌을 확대해야 된다. 이게 요점이고요. 이 다음 뒤에는 비즈니스 자료를 보시고 비즈니스 모델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뭐냐?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좀 디테일을 비즈니스 모델 혁명하자는데 비즈니스 모델의 디테일이 뭐냐를 좀 설명을 드린 거고요. 그 비즈니스 모델 추진 방향은 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 의한 비즈니스 모델을 혁신하는 방향이 하나 있고 두 번째는 ESG, 넷제로를 포함한 ESG를 통해서 비즈니스 모델을 바꾸는 게 있고 세 번째는 협력 기반의 비즈니스 모델 혁신이 있는데 오늘은 이제 ESG에 대한 얘기만 간단히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SG가 넷제로를 이해하려면 ESG를 이해해야 한다 하는 말씀. 왜 ESG가 지금 이 난리냐, 이 열풍이냐 하는 거에 대한 걸 이해하셔야 되는데 아침에 Sustainable Finance, 소위 Sustainable Investment 같은 투자자들이 얘기하는 거는 ESG 기반으로 경영하는 기업이 성과가 좋더라 하는 가설에서 시작된 건데 그게 이제 아까 인소영 박사님 같은 얘기는 실증을 해보니까 진짜 그렇더라. 그래서 이제 이런 거 오늘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근데 이 실증을 안 하고도 이미 그 블랙락의 로렌스 핑크 같은 그 사람은 ESG에 투자 안 하면 ESG 쪽에 문제가 있는 기업은 투자 안 하겠다. 이렇게 아예 선언도 했는데 그럼 그 실증 데이터도 없이 어떻게 그런 걸 먼저 갔을까? 이런 거에 대해서는 여러분의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공개 수사에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그래서 어쨌든 중요한 건 이거예요. 어쨌든 문제는 이러한 가설이 성립한다 하는 거니까 이쪽으로 가야겠죠. 근데 이게 ESG 열풍이 왜 나오게 됐냐면 근본적으로 보시면요. 아까 말씀드렸던 초변화의 그 중요한 변화 중에 연결이 돼 있어요. 세대의 변화가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다시 얘기하면 MZ세대가 넷제로를 좋아하는 거예요. 왜 좋아합니까? 저희 세대에는 지구가 어떻게 될 거라는 걱정 안 합니다. 제 세대. 근데 지금 10대, 20대는 20대, 20대 이 세대에 지구가 어떻게 될 거라는 걱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앞에 있는 기성세대들이 좀 잘해라. 지구 망가뜨리지 말고 나도 살아야지 않냐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대의 변화가 결국은 그 소위 MZ세대가 바로 또 디지털화가 잘 된 굉장히 정보화에 능한 세대이기 때문에 많이 알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 친환경에 대한 정보를 잘 알고 있고 친환경을 또 좋아하고 그리고 또 사회의 문제, 소위 소셜 임팩트라든가 하는 사회 문제, 공정성 문제 이런 걸 잘 압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열광하는 거죠. 그런 그 사회 문제를 잘 해결하는데 동참하고 또 환경 문제를 잘 해결하는 기업에 물건을 사주겠다 하는 소비자 행동주의로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대들을 잡으려면 이게 무슨 뭐 착한 기업 만들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ESG가 굉장히 현명한 기업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의 선택을 받으려면 이 넷제로를 포함해서 이 얘기한 ESG를 가야 되는 거죠. 두 번째가 아까 자본주의의 변화가 아까 포용적 자본주의, 소위 사회 양극화를 막기 위해서 이 포용적 자본주의, 소위 해서 주주자본주의에서 이해관계자 자본주의로 바뀌자 이런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해관계자란 말은 주주만이 아니라 소비자도 있고 직원도 있고 지역사회도 있고 이걸 잘 챙기는 기업이 바로 자본주의의 주역이 돼야 된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바로 ESG 문제를 잘 다루는 걸 사회가 요구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그 사회가 요구한다는 말은 다른 말인 게 아니라 그거 안 따르면 안 사겠다는 얘기예요. 다시 얘기하면.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기후변화, 이 탄소 중립, 넷제로가 하나의 규범화되고 있다. 이제는 이거 안 되면 수출도 못하고 쉽게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이 시장에서 서바이벌 못한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이해하시면 그러면 굉장히 간단해요. 이 세 가지 설명드렸어요. 이 세 가지 간단하면 이거는 완전히 무슨 선택사항이 아니라 시대정신입니다. 성공 요건이고 비즈니스 모델을 바꿔야 돼요. 그냥 ESG 경영팀, 뭐 ESG 경영위원회 이런 거 만들어가지고 대응하는 문제가 아니다는 거죠. 이건 사장부터 직원까지 자기 일이 어떻게 이 E하고 S하고 G에 연결돼 있나 를 봐야 되는데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 돈을 이코노믹 밸류, 소위 경제적 가치하고 사회적 가치를 돈을 벌어서 좋은 데다 쓰자 하는 게 이게 이제 분리된 거죠. 도네이션하고 기부하고 그다음에 뭐 사회적 책임 이런 거죠. 그다음에 CSV라 해서 Creating Social Shared Value라는 게 이 마이클 포터 교수가 얘기한 게 두 개를 좀 믹스시켜서 같은 방으로 모으자. 왜냐 국어 시간에 국어 공부한 다음에 영어 시간 되는데 국어 공부하지 말고 좀 이 두 개를 좀 같이 방향을 이렇게 나눠지지 말고 방향을 같이 모아보자 하는 노력이 CSV고요. 그거를 완전히 구현한 게 ESG고 더블 버텀 라인이고 이런 겁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제 되는 거고요. 저 정리하면 ESG는 그런 하나의 그 기반을 잘 이해하셔야 한다면요. 결국은 이 사회가 지향하고자 하는 건강한 5가지로 사회가 지향하는 걸 표현할 수 있는데 건강한 사회 원하죠. 그다음 지속 가능한 사회 원하죠. 스마트한 사회 원하죠. 안전한 사회 원합니다. 성장한 사회를 원합니다. 지속 가능한 사회가 바로 E고요. 나머지가 다 S고 이 G는 목표가 아니라 어떻게 할 거냐 하우예요. 하우가 한 사람이 독식하는 게 아니라 한 오너가 그냥 좌지우지하는 게 아니라 전 직원이 같이 참여하는 그런 하나의 의사결정 구조를 만들자 하는 게 G입니다. 절대로 소유의 지배구조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소유의 지배를 포함한 의사결정의 지배구조를 얘기한다는 걸 꼭 잊지 마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가지고 자료를 보십시오. 여러 가지 이제 보시면 그 사회를 구현하는 게 다 기술이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면 ESG 경영은 고객의 마음을 얻는 거예요. 내 제품을 사게 해주게 고객의 마음을 얻어야 사는 거잖아요. 이게 무슨 홍보성도 아니고 무슨 캠페인도 아닙니다. 그래서 고객의 마음을, 고객의 만족, 고객의 감동, 고객의 팬덤을 얻는 그런 거가 돼야만 뭐가 할 수 있나요? ESG가 아까 2마리 토끼를 잡는 거라 했죠. 넷째로도 똑같죠. 넷째로도 환경과 성장을 잡겠다, 경제를 잡겠다 하는 것처럼 ESG도 똑같이 이 환경보호, 사회적 책임, 지배구조 이런 문제는 당연히 들어가는 거고 그거가만이 아니라 성장성, 수익성까지 같이 잡겠다 하는 2마리 토끼를 잡는 거다. 그러려면 뭘 해야 되나? 기술 혁신을 드라이브 해야 되고 이거는 여기 그림에 나온 것처럼 아이디어로 하는 건 아무나 하죠. 이거 갖고는 차별화가 안 됩니다. 결국은 기술 혁신이 이 차별화를 만든다는 걸 잊지 말아야 되고 또 하나는 전 직원이 참여해야 된다.
이게 일부가 하는 것이 아니다 하는 말씀이고요.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하나의 넷제로를 ESG를 만드는 건데, 그 ESG의 가장 또 중요한 파트가 바로 넷제로이기 때문에, 우리가 넷제로가 미래다, 넷제로를 우리가 가야 된다 하는 거가 선택도 아니고 완전히 필수고 시대 정신이고, 또 이거는 그냥 어떤 일부가 하는 행위가 아니라 전 직원, 회사로 따지면 전 직원이고 나라로 따지면 전 국민이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하나의 시대 정신이다, 이렇게 이해하고 그렇게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정말 좋은 포럼을 만들어 주시고 또 기획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